북한은 핵무기를 일단 보유하고 있는데 그건 마치 이란처럼 두들겨 맞으면은 바로 보토를 누를 것이다.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다. 그게 바로 이제 서울을 상대로. 그래서 북한을 상대로 할 경우에는 아주 그냥 생각지 못하는 아주 짧은 시간에 이거를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이미 봤으니까 1월달과 2월달. 폭탄을 투발해서 사람 죽이는 게 일반적으로 총으로 쏴서 암살하는 것보다 더 무섭다는 게 이 소위 벙커버스터, 어떤 지면에 파고 들어가는 폭탄, 보통 뭐 4, 5m, 6m까지 그 폭탄을 제대로 이제 조준해서 쏘는데 한두 발 갖고 안 되니까 갖다 들이붓는 거죠. 집중적으로 해서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켜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펜스타임즈 발행인 안승범입니다. 현재 미국-이란 충돌에서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듣고 놀랐던 소식이 하메네이 사망이었는데요. 앞선 베네수엘라 마두로 때 상황을 좀 비교하면 하메네이 사망은 좀 저희가 어떻게 분석하고 바라봐야 될까요? 말 그대로 이제 기습 공격이고 이제 암살이죠, 일종의. 생각을 전혀 못했던. 그리고 때를 놓치지 않아서 실행을 했는데 그 역할을 크게 한 거는 역시 이스라엘의 정보력과 이스라엘의 실행 능력. 그 미국의 측면 지원, 정보전이라든지 뭐 조교, 뭐 통제 이런 어떤 자산 동원해 주는 거 같이 합해가지고.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하메네이 이제 소위 암살, 사망까지 이어졌고, 적의 어떤 그 수장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그게 심리적으로 혼란이 오잖아요. 우왕좌왕하게 되고. 그리고 밑에 이제 국방 관련 부서에서 이게 전적으로 혼자 다 결정을 못하고 어디다 물어봐야 되는데 어떤 큰 공습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수를 하는 게 뭐 아제르바이잔까지 뭐 미사일을 날렸다, 뭐 튀르키예 쪽으로 날렸다, 뭐 이런 게 그 결과. 그러니까 수장을 제거하니까 그런 혼란 속에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떤 오인 공격도 있고, 근데 또 외무부, 외교 쪽에서는 자기들 발사한 거 없다고 또 잡아떼고 오리발 내밀어야 되고 서로 박자가 안 맞는 그런 결과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현재. 그래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숙적의 수장을, 오랜 수장을 제거하는 거는 심리적부터 시작해서 제거하고 싶었던 심적으로,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지휘 통제에 있어서 명령 내리는데, 결정적인 명령 내리는 데 있어서 혼란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그게 뭐 전적으로 100%가 아니더라도 뭐 한 40, 50%까지 이게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결정에 있어서. 그게 좀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과거에도 뭐 그런 사례는 많았으니까, 전쟁사에서. 물론 베트남전은 예외인데, 그리고 중간에 오사마 빈라덴도 끝끝내 이제 가서 찾아서 뭐 죽였다는 게 다 그런 이제 과정이었죠.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 놀랄 일도 없는데, 그 작전 수행 능력이 하나는 이제 하메네이는 정밀 타격 공습이었고, 하나는 이제 특수전이었는데, 여기서 이 정밀 타격한 거는 폭탄을 투발해서 사람 죽이는 게 일반적으로 총으로 쏴서 암살하는 것보다 더 무섭다는 게 이 소위 벙커버스터, 어떤 지면에 파고 들어가는 폭탄, 보통 뭐 4, 5m, 6m까지 그 폭탄을 제대로 이제 조준해서 쏘는데 한두 발 갖고 안 되니까 갖다 들이붓는 거죠, 한 장소에. 물론 이제 가자 지구에서는 한 4발, 5발 쐈다면은 이번 같은 경우 뭐 15발을 그냥 집중적으로 해서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켜서 그 안에서 다 매장되게끔.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그동안의 노하우가 저들이 쌓였구나. 공습전을 해보면서 저게 항공기, 전투기를 운용할 때 어떻게 정밀 유도 폭탄을 어떻게 집중적으로 쏴야 되는지를 미국보다 더 발전을 시켰구나 하는 이제 군사적인 측면, 무기적인 측면에서 좀 인상적이었고, 베네수엘라 마두로 그런 납치하는 거는 역시 이건 전자전이라든지 어떤 사이버전이라든지 미국 고유의 어떤 특수전 능력이 추가된 거. 기존에 어떤 하드웨어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어떤 그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상당히 가미를 했고, 우주 뭐 이런 걸 가미한 정보전도 있고, 그 측면에서 좀 성격이 다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연속적으로 하나는 1월 3일이고 두 번째 거는 2월 28일이에요. 거의 뭐 2달 사이에 1월 초순에서 이렇게 2달, 2월 28일 사이 일어난 일인데, 그리고 이제 흔하게들 얘기하는 게 그다음 차례는 북한이다 얘기하는데, 글쎄요, 그러면은 어떤 방법으로 북한은 핵무기를 일단 보유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뭐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는 공식적인 거예요. 언론에서 50여 개 보유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마치 이란처럼 두들겨 맞으면은 바로 보토를 누를 것이다.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다. 그게 바로 이제 서울을 상대로. 자기들 평양에서 뭐 당했다면은.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이제 순서 논리죠. 근데 또 미국이나 다른 이제 어떤 뭐 이스라엘이 또 같이 이거를 이제 생각할 때 같이 연구를 한다면 군사적으로 이제 미국이 이제 한반도에서 이제 해야 되지만은, 하게 되면은 동시에 이거를 이제 1월 달과 2월 달에 특수전과 이 공습전을 합해서 할 것 같아요. 만약 한반도에서 이거를 실행을 한다면, 만약에 두 가지를 합해서.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자동차 사고 날 때나 큰 사고 날 때면 순간이잖아요. 순식간이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평양에 아니면은 그 북한을 상대로 할 경우에는 아주 그냥 생각지 못하는 아주 짧은 시간에 이거를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이미 봤으니까 1월달과 2월달. 지금까지 보여준 좀 모습을 보면 트럼프와 대립 시 최고 지도자를 가장 빠른 속도 안에서 이제 죽여버려가지고
본보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다음 타겟이 누가 되든 이번에도 역시 최고 지도자부터 제거할 확률이 좀 클까요? 독재자 중심으로 최고 지도자를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것 같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베네수엘라가 테스트 해본 거고 성공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란도 이스라엘과 함께해서 성공했고, 그럼 그 다음에 남은 지역이 결국 이제 동북아시아로 옮겨오겠죠. 러시아의 푸틴을 상대로 할 수 없는 거고, 중국이 시진핑 상대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건 똑같은 초강대국의 반열에 올라섰기 때문에, 같이 핵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남은 거는 역시 북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참 고민이 되는 거죠. 최고 지도부터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저렇게 지금 하메네이 가족을 다 한 장소에서 몰살시키듯이 그런 생각을 이제 할 수는 있죠. 꿈꿀 수는 있죠. 그래서 역시 방향은 남은 거는 북한이다. 이제 그거는 일반적인 이제 생각일 수 있는데, 다른 측면에서 또 생각하면은 미국의 우선순위라는 게 꼭 북한이겠느냐. 그러면 그동안에 트럼프가 일기 때도 그렇고 좀 잘 해놨죠. 일단 외형상으로는. 뭐 해주는 건 없어도 난 너한테 적대감이 없어. 그러고 이제 멈췄고, 중간에 바이든이 들어섰고, 그때는 이제 중간 시간은 이제 그렇게 날렸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2기 때 계속 근데 들어서자마자 얘기를 했어요. 적대감이 없다는 쪽으로 얘기를 계속하고, 서로 일단 충돌하는 거는 피하자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 상태에서 홀딩을 시켜놓은 거기 때문에, 과연 트럼프, 행정부에서 트럼프가 북한 먼저 이렇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래서 순위는 전부터 예상한 거는 미국의 골칫거리는 북한보다 앞선 쿠바가 이제 지금 투반이 다른 사람이 있지만은 일반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 들어서서 있지만은 바로 눈앞에 있는 마이애미 바로 앞에 있는 쿠바를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마치 그 베네수엘라가 정리됐듯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대한민국에 생각할 때는 북한 한반도보다는 쿠바가 되지 않을까. 다음번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1일이라면. 그래서 쿠바의 군사력, 재래식 군사력도 싹 정리를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행정부도 정리하고 싶은 것도 있고 해서 저는 쿠바를 보고 있어요. 아니, 근본적으로 이제 보여주면은 이렇게 심리적으로는 이렇게 여파는 있는데, 지금 뭐 전례 없이 제가 얘기할 때 초강대국으로 얘기하는 거는 러시아가 핵무기가 1,500기 이상이 있고, 뭐 미국도 거의 준하는 숫자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현재로서는 이제 실전 투입을 할 수 있는 게 500여 기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영국과 프랑스보다 많은 거고, 실전 투입이. 일단은 이런 면에서는 초강대국이죠. 지구상에서. 북한은 뭐 그렇게 50여 기 미만으로 이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게 있고, 이제 그 핵무기 보유국으로 들어서긴 했는데, 뭐 인도 파키스탄도 있고,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핵무기가 있어도 이게 일반 전쟁에서 절대 사용 안 하고 손도 안 대고 있고, 뭐 탄도탄, 제리코 시리즈도 절대 쓰지 않고 아끼고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핵무기 보유국으로 중심 보면 중국애를 뭐 건드려서 어떻게 그 원한다? 그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봐요.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겠죠. 뭐 말씀을 더 드리겠지만은. 그런 측면에서는 북한은 이제 막 핵 보유국이 됐고, 지휘 통제라는 게 오히려 경직된 게 중국보다 더 심해요. 중국은 그래도 열려있는 부분이 있고, 중국의 여행을 우리가 마음대로 한다든지, 어떤 비자만 발급받으면은, 뭐 추적, 뭐 이렇게 감심 받더라도, 그 나라 자체 근본이 아주 철저한 독재 효과가 이제 북한이긴 한데, 과연 이제 중국을 뭐 말씀하셨는데, 중국은 좀 여러 가지 개방된 것도 있고 해서 쉽지가 않다. 오히려 쉽지 않은 거예요. 금방 무너질 것 같지는 않고, 우리가 일반적인 뭐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주고받는데, 저번에 시진핑이 뭐 조만간 실각할 거다? 아니잖아요. 1년 동안 끊임없이 뭐 저도 뭐 단톡방에서 보고 있는데 다 무시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실은. 중국은 또 다른 경우고, 북한은 너무 경직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고, 근데 쿠바는 일단 미국의 숙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5대 숙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소말리아나 수단은 이건 뭐 저기고 너무 혼란스러워서 손도 안 대고 있는 거고, 시리아가 먼저 생각지 못하게 붕괴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쿠바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볼 게 북한을 어떻게 해야 되나, 현상 유지를 시켜야 되는지. 자, 그러다 보면은 중국하고 이제 서로 이제 또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중국하고. 뭐냐면 서로 수합을 하자. 이 동북아시아에서. 너는 대만을 아주 뭐 철저하게 원하는데, 그러면 내가 미국이 대만을 네가 점령하면 손을 뗄 테니까 대신 북한을 다오. 중국의 어떤 협력이 필요하잖아요. 중국이 어떤 북한을 견제하고 여러 가지 뭐 통제하는 게 있으니까, 여러 가지 경제 측면에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서로 바꾸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혼자 생각을 해요. 대만 내주고 북한을 받는다. 그렇게 되면은 마치 특수전이나 공수전을 그 상태에서 그 다음에는 순식간에 할 수 있지 않을까. 평양을 뭐 점령한다든지, 북한을 뭐 수뇌부를 제거한다든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미국의 생각하는 북한의 어떤 위험성은 한반도 내에서 핵무기를 이제 보유해서 사용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전술 핵폭탄 문제가 아니라 ICBM을 완성을 시켜서 거기에 이제 핵탄두를 장착해서 미국을 상대로 이제 쏠 가능성. 그걸 이제 미국 스스로가 이제 두려워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거를 해야 된다. 아니면은
못하게 막아야 된다. 협상을 해서라도. 그 부분이 남아있는 거고, 한반도의 전술 핵 문제는 그건 우리 문제예요. 미국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이 한반도에서 북한이 좀 더 이렇게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근데 뒤에는 이제 러시아하고 또 이제 군사적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손을 잡고 있지만 저게 장기적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이 단기적인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중국의 역할이 크죠. 경제적인 지원도 있고, 그쪽을 통해서 뭔가 루트가 열려 있는 거니까, 개방된 게 중국을 통해서 모든 걸 받아들이고 있고, 통제도 하는 것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의 역할이 이 한반도에서는 계속 끊임없이 어떤 강조가 되고 있는데, 과연 중국의 무기인가 합의를 안 한 상태에서 이게 미국이 북한을 들어갈 수 있다. 저는 그건 어렵다고 봐요.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중국이 원하는 거를 내주고 한반도를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대만 문제인데, 대만을 이제 다니신 분들이나 대만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소식이나 뉴스를 접하신 분들은 이제 아시는데, 한반도의 남북한 같은 그런 서로가 아주 뭐 죽이네 살리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중국과 대만은 개방이 상당히 돼 있고, 경제 교류도 많이 하고 있고, 연예인들이 오가고 있고,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사상적인 측면에서도 중국에 또 여행도 많이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뭐 자유롭게 다닐 수 있잖아요. 어디 숙박하고 뭐 이동하고 먹고 뭐 자고 이런 게. 대만도 가면은 뭐 그 별 차이도 없고, 또 언어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과 대만이 전쟁을 안 하더라도 협상과 뭐 이런 걸 협정을 통해서 합할 수 있다는 저 가능성을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이 또 반대로 대만 뒤에 있는 미국이 그거를 승인하고 묵인하고 양보해서 줘버리면은 반대급부로 북한을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를 받아내려고 할 것이다. 근데 그 전까지는 시기가 일단은 미국 입장에서는 시진핑이가 강조한 대로 27년도에 과연 침공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봐야 되거든요. 그 전에 내부 군부를 이제 숙청하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려면은 시간이 또 걸리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중국의 상태를 보면서 북한을 상대로 할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숙제들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짬을 내서 결국 숙적 중에 하나인 쿠바를 어떤 형태로든지 손을 보겠다, 봐야 되겠다. 그것도 자기 임기네. 그래서 당장은 북한은 아닌 거로 일단 밀어놓는 거죠. 숙제 중에서 제일 골아픈 거 밀어놓는 거. 저쪽에 쳐버리는 거. 그리고 현상 유지만 하는 거. 그리고 또 현재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또 기조가 일단 북한을 철저하게 자극을 안 하겠다. 해봤자 생기는 게 없고 문제만 생긴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맞아 떨어진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 북한 문제가 미국이나 대한민국에 있어서 대두가 될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가상 시나리오로 좀 넘어가 볼게요. 진짜로 트럼프가 다음 타겟으로 북한을 지정해서 공습을 한다면 어떤 과정을 좀 거치게 될지, 특히 현재 후계자로 좀 주목받고 있는 김주애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합니다. 일단 뭐 협상적인 측면, 미국과 북한의 협상적인 측면으로 들어가면은 북한의 그 핵무기 능력 중에 ICBM에 결합시켜서 미국을 향해서 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없애려고. 그런 협상 상태에서 얘기가 되거든요.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그걸 또 꾸준히 감시도 해야 되고 확인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미국 상대로 북한이 대한민국을 건너뛰어서, 왜냐면 이거는 전략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미국을 상대로 전술적인 한반도에서 사용하는 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우리 대한민국을 패싱한다는 게 측면에서 이제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게 얘기가 미국과 잘 되면은 주한미군 뭐 철수까지 뭐 축소를 지금부터 한다든지 이제 그런 가능성도 열어놓을 수 있고. 그래서 ICBM 문제가 미국한테 제일 걸리적거리는 거고 신경이 쓰이는 거고. 그러면 남는 거는 이제 전술 용도의 핵무기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한반도 뭐 미국이야. 뭐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특수전을 한다든지 전면전, 지금 이제 베네수엘라하고 이제 이란에 들어왔던 걸 다 합해가지고 종합전을 해서 평양 중심으로 원산과 중심으로 들어간다면은 순식간에 정신을 못 차릴 정도 순식간에 한다면은 100%에서 한 뭐 10%에서 20% 여지는 있지 않을까. 순식간에 한다면 그게 인간이 하는 거지만 어떻게 순식간에 들어가서 납치를 하거나 뭐 암살을 한다든지 그거에 또 결부되어 있고 지휘부를 어떻게 붕괴시켜서 몰살을 시킨다든지 그런 걸 이제 연구를 별도로 하겠죠. 협상을 먼저 생각하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근데 여기에 있어서 이 한반도에 동해안에 일본이 있고 서해안에 중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주변국에 소위 중국 강대국 이거의 어떤 묵인 모른 척하는 걸 어떻게 받아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대만 문제를 이제 던져주면은 야 먹어 그냥 던져주면은 중국은 만족하고 한반도를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어떤 중립국 지역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옛날에 과거 스웨덴 같이 중립지역, 주한미군 철수도 하고 이렇게 통일이 만약 된다면은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제 얘기가 미국과 되면은 또 반대로 중국에서는 던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은 중국의 어떤 감시 체계 여러 가지 바로 앞에 있는데 무기나에 그 정보를 안 준다는 조건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이거를 이미 2017년도에 미국에서는 테스트를 해봤어요. 동해안 쪽에
F-15 전투기라든지 B-1B 폭격기를 최대한 그 북쪽에 올라갈 수 있는 거리까지, 지금 거리까지 해봤던 게 있고, 서해안에서도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해서 F-127 같은 것도 벌써 그때 한번 테스트 해봤고, 근접 비행까지. 그래서 한반도에서 끊임없이 항공 훈련을, 한미연합 훈련을 하는 게 다 그런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위협을 주는 것도 있고, 북한 입장에서 위협을 받는 건데, 이게 그냥 푹 하고 넘어오면은 공습이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이제 그게 작년까지만 해도 많이 했어요. 숫자가 하루가 멀다 하고. 그래서 이미 미국 입장에서는 항공전 중심으로 다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준비는 어느 정도 돼 있고, 그다음에 특수전 병력들이 오산이나 군산이나 아니면은 우리 강원도 지역에 한미연합 특수전 전력들이 같이 훈련을 많이 해본 거. 그다음에 별도로 포항의 캠프 무적 중심으로 거기에 주도를 이제 일부 하고 있는데, 그쪽 지역 중심으로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도 꾸준히 다 해보는 게 북한에 들어왔을 때 나머지 재래식 전력들이 어떻게 뒷받침을 해주는지 순식간에 들어가서 다 항공 전력으로 공수가 돼야 되겠죠. 지상으로 가면 시간이 걸리고 전투를 많이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준비는 어느 정도 이 작게가 준비는 돼 있어요. 특수전에 그런 목적으로 완전 일반적인 전면전이 아닌 가지고 있고, 북한에서는 어느 정도 자기들이 첫 버전을 통해서 그 위험성을 알고 있고. 그러니까 결정은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이거를 실행하려면은 중국의 영향이 크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극동에 있는 블라디보스틱에 뭐 러시아가 있지만은, 러시아는 지금 말 그대로 러전쟁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신경을 사실상 못 쓰고 지원, 북한으로부터 이제 그런 지원, 인적 자원이든지 포탄이든지 거기에 다 집중하는 거고, 빨리 받아다가 쓰기 바쁘니까. 그래서 어떤 첩보이나 정보전에 있어서는 오히려 중국이 북한 지역을 이제 보면서 한반도, 대한민국 다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거고, 또 부수적으로 주일미군에 대해서도 계속 감시를 하는 거고, 그런 또 어떤 자산들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중국도. 결국에는 이거를 열쇠를 쥐고 있는 어떤 외부의 역할은 중국이다.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생각할지가 이제 저는 관건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작전 하는 거는 뭐 미국은 어떤 그런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실행하려면 할 수 있어요. 또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은 반대로 북한이 미국의 대륙을 공격할 수 있는 ICBM이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 미국 입장에서는 야 지금이야 마치 이란처럼 핵무기 개발 완성되기 직전이니까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평상시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시나리오가 어느 순간에 앞으로 향후 5년 이내나 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두려운 게, 그럼 북한은 혼자 죽겠냐고. 김정일이가 얘기했던 게 살아있을 때 북조선이 없는 한반도는 아무런 쓸모없고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쓸어버려야 된다는 식의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북한이 없어지면 남한도 없어져야 된다. 그런 논리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살아있을 때.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밑에 있는 지부에 누군가가 살아남아서 버튼을 누르는데 그게 맞춰진 어떤 목표물에 맞춰져 있는 게 서울이 돼 있을 거예요. 서울이. 그러면 우리가 마치 그 2차 세계대전 때 태평양 전쟁 때 히로시마, 나가사키 두 군데 맞았잖아요. 원자폭탄. 그게 이제 정조준이 돼 있으면은 그게 중심이 국방부, 용산, 청와대, 경복궁 쪽으로 조준돼 있으면 과연 그게 터졌을 때, 떨어져서 탄착해서 떨어졌을 때 이게 하면은, 저는 이제 집이 김포공항이 있거든요. 서울, 김포공항. 그 어느 정도 이게 여파 가서 영화에 보듯이 순식간에 내가 이렇게 샥 하고 소멸되는지 그 상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대한민국은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미국은 과연 ICBM이 생기기 전에는 결심을 하려면 할 수 있다. 서로 생각이 다르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한반도를 서울이 뭐 없어지거나 과연 그거를 철저하게 100% 생각을 해줄까? 남의 나라 사람들이. 지금은 한미 동맹이라고 묶여 있는데 극단적으로 얘기해서는 과연 남북한 존재 안 해도 미국이 편안하면은 뭐 그런 위협을 무릅쓰고 할 수도 있다. 가까운 장래. 그런 상상까지는 해본 적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개인적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위험성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ICBM이 북한이 완성이 되면은 그냥 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험성이 이제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북한에 대해서 주시하면서. 대륙과 탄탄을 만들었어? 아니면 SLBM을 만들었어? 이거를 상당히 주시하는 또 다른 단계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란 다음에 북한이라는 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또 한편으로 이제 그런 일리 있는 주장도 이제 하시는 게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좀 그동안 참았던 1962년 그 쿠바 사태가 있었죠. 핵전쟁이 날 뻔했던 그날 이후로 63년, 4년, 5년 그게 묵힌 게 있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숙제이기 때문에 쿠바부터 손을 보지 않을까. 정권 교체. 그러니까 쳐들어간다기보다는 어떤 그 여건 환경을 조성하고 압박을 가해서 군사적인, 물리적인 걸 안 하더라도 다른 경제적인 측면, 아니면 뭐 어떤 정보전,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인 걸로, 대외적인 정치적인 걸로 해서 쿠바부터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북한의 ICBM 개발이 문제다 이거죠.
그거를 멈춰야 되는데. 현재 북한은 김주애가 후계자로 사실상 내정이 된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정치적 상황에 김주애가 맞춰주는 거를 협상으로 본인이 좀 김정은이 암살되고 나면 죽고 나면 좀 다시 올릴 수 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주류 언론에서 말하는 게 또 맞는 게 있는 게 뭐 전적으로 뭐 틀린 것만 있는 건 아니고 그 여동생 있잖아요. 그 제가 상식적으로 봐도 그 아무것도 모르고 나이 어린 그 아무리 데리고 다닌다 해도 그 경험이 쌓이고 그게 아니거든요. 연륜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여동생이 등장하지 않을까. 또 거기에 붙어 있는 세력도 엄밀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김정은이가 만약에 김정은 유고시에는 당장 바로 동생이 들었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봐서. 그래서 김주애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키우고 있는데 상징성 있는 거지 그 어린 사람을 따를 세력들은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어머니 말고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김정은의 동생 쪽에 많이 좀 줄을 서 있지 않나. 그러면 이제 그게 움직이는 세력들이기 때문에 일순간에 그 자리에 올랐을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뭐 김정은 하나 유고시 제거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 그 형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저는 북한 문제는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순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트럼프가 북한 공습을 감행하는 시나리오에서 북한 내부 국민들의 반응은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지금 뭐 북한 사람들은 북한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게 저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잖아요. 근데 그것도 잘못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이란 국민들 일부 저항을 해서 3천 명 이상 죽었다고 하는데 뭐 차라리 미얀마 같이 반군이로서 형성이 돼서 싸움을 하면은 그냥 인정을 하겠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화운동 했잖아요. 상당히 대단한 국민이고. 근데 다른 나라는 약하고 또 북한의 소위 거기는 이제 인민이라고 그러잖아요. 국민이 아니잖아요. 인민. 그 살다가 탈출하는 거. 탈출해서 다른 나라가 살거나 뭐 대한민국에 오는 경우는 있어도 자기들이 어떤 통제를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로 좀 그거에 대한 어떤 좀 해방되겠다는 그 생각이 없어서 거기 현재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해외로 탈출하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게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해당되는 북한 노동당에 하나에 속해 있는 그래서 뭐 과연 저 사람들이 그런 의지나 뭐 능력뿐만 아니라 의지가 있나 그것부터 의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북한 공습을 한다고 해서 뭐 우리 대한민국이나 미국의 이란처럼 그렇게 반응을 보인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냥 동조를 해서 그냥 그대로 현상 유지, 말 그대로 자기들 김정은 체제를 유지하기를 계속 바라는 것 같아요. 별로 기대되는 게 없어요. 북한 인민들에 대해서는. 일부 방송에서는, 종편에서는 그런 특정 프로그램 만들어서 계속 뭐 대담을 하면서 증언을 듣고 하는데 그냥 개개인이 탈출한 거지 전체 인민들이 뭔가 반정부, 반감 이런 거는 뭐 없고 그냥 편하게 살려고 한다는 그래서 북한 인민에 대해서는 뭐 같은 동족이다, 민족이다 그런 개념이 저부터 가져야 되나? 북한도 먼저 선언을 했는데 같은 민족 개념 버리겠다고? 그럼 우리는 또 이게 또 헌법에 뭐 있어서 그런지 너무 강조하는데 그거 내세울 필요 없다. 북한의 인민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거는 피해야 되겠지만은 뭐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호적인 생각을 한다든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을까? 표현을 북한 인민에 대해서는 아주 일방적인 그 표현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도 약간의 그 속내는 좀 반감이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좋게 생각 안 해요. 북한의 인민들에 대해서. 그러면은 트럼프가 북한을 공습하고 김정은이 제거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좀 최선의 시나리오가 있다면 어떤 거일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중국의 무기인가 어떤 허락하에 미국이 그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 또 다른 작계가 이제 준비되고 있는 게 한미연합도 있지만은 독자적인 게 제 기억으로는 노무현 정부 때 2004년 5년 때 그 준비됐던 게 그게 또 이제 무기체계 중심으로 준비가 시작을 했던 게 수리온 헬기라는 게 그게 사실은 기동 헬기인데 7명 타는데 무장한 어떤 병력들이 신속히 태워가지고 뭐 기동부대 소위 지금의 이사단 우리 대한민국 이사단은 양평 쪽에 있는데 사령부가 그런 신속 기동부대를 사단을 태워서 한계선이 청천강까지는 올라간다. 근데 그걸 가기 위해서는 신속 기동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K1 전차 갖고는 안 되고 K2 흑표 전차를 동원해야 되고 K9 자주포도 동원해야 되고 수리온 헬기 지금의 소위 말하는 K방산 무기가 전부 다 그 용도로서 이미 노무현 정부 때 발제가 돼서 만들어 개발해 해서 지금까지 와서 지금 장만을 하고 수출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성 중심으로 이 지금 7기동군단이 이제 존재합니다. 7기동군단 육군에 거기에 11기동사단, 8사단, 8기동사단이 다 개편된 거예요. 그때부터 차근차근 2004년부터 5년부터. 그래서 그게 치고 올라가요. 휴전선 뒤에 이제 문 열어 1사단 쪽 문 열어서 치고 그냥 급하게 막 그냥 올라가야 되는데 개성부터 점령해야 되고 그리고 중국이 이제 그 최대 6.25 전쟁 때 경우가 있으니까 사례가 여기까지만 무기를 한다. 그게 청천강 쪽에 그 사이가.
그 이상은 올라오지 마라. 우리대로 평양을 다 이제 소위 좋게 수복, 회복, 점령을 해야 된다. 현상, 눈에 보이는 현상은. 미국이 그렇게 다 해놨으니까 가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미국은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 병력들 데리고 그 지역의 핵무기 시설들을 침투해서 뭐 오스프리 같은 신속 기동, 그런 기동 헬기 같은 걸 동원해서 다 그거를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훈련을 별도로 평상시에 어떤 정부의 성향 상관없이 꾸준히 해요. 그런 것들을. 한미연합 훈련 뭐 지금 한미연합 충계 훈련이 있는데 내용들이 프로그램이 축소가 되고 한다고 하지만은 다 포함되어 있거든. 핵심, 그 대규모 훈련하는 게 아니라 핵심 훈련들을 소규모 병력들이 소대급이나 중대급들이 그런 목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그걸 다 아니까 저게 남조선과 미군이 신속하게 개성 고속도로 평양 고속도로 타고 올라와서 평양을 점령하려고 그런다. 고속도로 개발, 자기들이 닦아놓은 거. 우리 같은 고속도로는 아니지만은 평상시 차량들 뭐 얼마 안 될 테니까.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북한은. 그래서 해당되는 그 지역에 일단 전술핵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전방에 지금 DMZ 쪽에 전술핵 부대를 창설해서 배치를 하는 게 올라오지 마라. 그 다음에 방벽 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재래식 전력이 이제는 대한민국 육군이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신속 기동할 수 있는 게. 근데 자기들은 노후화돼서 이게 제대로 대응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바로 전술핵을 써야 된다. 마치 냉전 시절 때 나토하고 바르샤바 조약군의 그런 논리 같이. 그래서 한반도에도 그게 적용되고 있는 거. 현재 북한의 군사 수준으로는 미국이 갑자기 그렇게 공습을 강행하면 핵을 제외하고는 대응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북한이 앞으로 좀 보여줄 행보에는 또 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건데 현재 동북아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뭐 그게 공산국이다 아니다 뭐 그걸 떠나서 중국을 붙잡고 있고 러시아를 또 뒤에 그 담보로 잡고 있기 때문에 못할 것이다. 실제 실행은 못할 것이다. 근데 그래도 방심하면 안 되겠다. 어느 날 갑자기 그 마두로가 잡혀가는 것처럼 소수 정예부대가 은밀하게 침투해서 나를 잡아가면은 날 새는 거다. 이제 그런 생각, 이제 제한적인 특수전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근데 전면적이나 어떤 이란 같은 대규모 공습은 중국이 있고 옆에 블라디보스토크에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못할 것이다. 그 정도는 못한다. 다만 이제 특수전은 나를 잡아갈 수는 있지 않겠어. 뭐 이제 그래서 관련된 어떤 경호 체계를 더 다듬고 그러면 무엇보다도 대공망을 더 다듬어야 되고 현대화를 시켜야 돼요. 지금의 우리가 알려지고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는 북한의 대공 방어망은 좀 노화되고 구식이에요. 그러니까 스텔스기 중심으로 침투하면은 그렇게 쉽게 포착되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의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제 참전, 파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가로서 그런 방공망의 레이더 체계, 중국제가 아닌 러시아제를 요구를 할 것이고 한편으로는 또 원산, 심포 쪽에서 원잠 개발을 또 계속 가속화시킬 것이고 완성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 두 가지. 원잠의 완성과 재래식 그 대공 방어망의 현대화, 개편. 지금은 개편이 안 돼 있어요. 기껏해야 러시아나 중국의 어떤 그 S-300 계열의 미사일, 대공 미사일에 흉내낸 것들을 자국화시킨 것들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 지금 천공투처럼 뭐 한 70% 이상 배치가 된 게 아니고 이제 막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많이 깔아놔야만 최소한의 안심이 될 텐데 지금은 기존의 S2, SA2, SA3 과거에 70년대 도입한 그런 80년대 도입한 그 체계 가지고는 스텔스기를 찾거나 격추시킬 수 없기 때문에 탐지해서 그래서 지금 그 교체, 대공망을 지금 상당히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숙제를 삼고 있으니까 대외적으로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진전이 없기 때문에 혼자 독자적으로 하는 게 진전이 없으니까 전체 자기들이 공개하는 무기체계 막 사격하는 거 그런 거를 좀 덜 보여주는 그 여러 가지 무기체계 중에서 전처보다 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사태를 보고서 전 세계적인 사태를 보고서 러시아에 또 달려가서 빨리 그냥 당장 내놓으라고. 있는 그대로 기술을. 뭐 다운그레이드 하지 말고 있는 기술 그대로 달라. 그 다음에 일부 기자재를 달라. 하는데 문제는 자기들은 이제 우크라이나 상대로 항공전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줄 수는 없고 어떤 변방에 있는 다른 지역 걸 줘야 되는데 또 이 알래스카 방면, 캄차카 반도도 그것도 빼줄 수 없고 뭐 일본을 상대로 하는 블라디보스토크 방면에 방공망을 줄 수도 없고 그래서 러시아가 그냥 기술을 줄 테니까 어떻게 만들어봐 하면 이게 시간이 걸리고 어떤 관련 자재를 구해야 되잖아요. 로켓부터 시작해서 탄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북한의 방공망이 또 이게 한편으로 지금 약할 때지 그렇게 뭐 옛날처럼 막강하다? 이 막강하다 얘기하는 거는 스텔스기가 아닌 일반 뭐 재래식 헬기라든지 전투기가 주간에 낮에 저고도로 이렇게 보이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북한에 우리가 영상에 보듯이 대공포대로 쏘면 맞출 수 있어요. 뭐 총들 쏘고 맞추. 그건 베트남전 사례인데, 근데 미국이 그렇게 하지는 않죠. 주간에 뭐 저고도로 들어갈 그런 전술을 채택할 일은 없고. 그래서 그 북한의 방공망이라는 게 그 기존의 베트남식의 아니면 4차 중동전의 이집트식의 방공망은 지금은 쓸모가 없다. 제가 볼 때는. 그 오밀조밀
많이 배치는 돼 있겠지만은 그게 제대로 가동되겠느냐. 결국에는 스텔스기를 찾아내서 격추할 수 있는 S-300 이상의 그 관련된 방공망을 구축해야 되는데 북한도 투자하는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조금 첫 번째는 아닌 거 분명히 아니고 한 세 번째 순위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잠수함이고 이런 식으로. 첫 번째는 ICBM이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의 종합적 평가할 때는 일방적으로 이거 지금 해야 돼. 만약 특수전이라도 해봐.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겠죠. 납치하는 거. 뭐 암살은 좀 그건 또 다른 차원이고. 전면적으로 뭐 미사일 전화가 들어간다. 이거는 또 중국의 어떤 그게 무긴 어떤 승낙이 또 있어야죠. 뭐 대만을 받는 조건으로. 그래서 그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한 10에서 20%의 가능성은 두려움이 있겠죠. 그런 마두로처럼 납치되는 거 아니야. 평양이 아무리 튼튼하다 하더라도 그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 이 세상에 불가능한 건 없기 때문에 10에서 20% 여지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지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안보 차원에서 어떤 부분 가장 우선적으로 대비하는 게 좋을지 조언 한마디 부탁드려요. 일반적으로 이 지금 뭐 12.3 사태로 인해서 재작년에 어떤 지휘부가 많이 좀 붕괴되고 좀 뭐 흐트러졌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 분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일반 병력, 우리가 징집 병력이 또 점점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는데, 그러면 또 저는 또 이 군사 무기 평론가 입장에서 볼 때는 과연 지금의 육해공 무기들이 한쪽에 편중되어 있고 조달하는 게 그다음에 배분하고 하는 것도 좀 예산 배정하는 것도 그렇고 좀 아직도 문제가 있다. 뭐 50만 드론 전사 양성한다고 하는데 국방부에서 올해 26년도 예산 배정한 거는 303억 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중소업체들 중국의 부품을 받아다가 조립해서 납품을 해야 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서로 이게 뭐 껌값도 안 된다. 서로 이거 가지고 뭘 서로 나눠 먹으러 하느냐. 불평불만이 현재 많은 상태고. 그러니까 이게 드론 분야도 말로만 앞서고 AI도 말로만 앞서고 행사를 해서 자기들의 뭐 어떤 좀 득세를 하려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국방 분야를 진짜 재래식 무기든 지금의 원잠이든 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하는 사람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방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 문제에 직결을 해서 그래야만 뭐 또 개발도 하는 거기 때문에 K방선도 이어지는 거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대통령 혼자 뭐 국방비 징계한다고 이게 뭐 말씀하신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방 안보에 대해서 돈, 예산 문제 조달하는 거, 그걸 다 연결쳐가지고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가지고 27년도 예산은 좀 더 늘어나는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제가 희망, 바람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현실화돼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무기 체계가 더 현대화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쪽으로, 그리고 부수적으로 수출이 좀 잘 되고, 제 바람입니다.